가지고서는 왜 자꾸만 저보고 그래요? 네, 희망의 기한 우보만리 황소걸음으로 멀리 간다. 내가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뜻은 우보만리 정신을 각별하게 여기는 데 사연이 있다. 앞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탄찜을 졌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 내가 걸음새는 저절로 소걸음이 되었다. 나는 본래 성질이 급한 편이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사람치고 걸음 하나는 황소걸음이다. 일단 뛰기 시작하면 기민한 편이지만 걸음새 하나는 느리다. 그 시절 연탄과 쌀을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걸음걸이가 황소걸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나에게 황소걸음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 황소걸음이 바로 인내심과 추진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마음에 새겨둘 지혜다. 역사는 움직인 것에 속전속결 능한 약아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느려 터지더라도 뚜벅뚜벅 자신의 걸음을 걷는 바보스런 사람이 있다. 오고 말리는 영어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는 사람들의 경주를 이긴다라는 격언의 짝맞춤이다. 영어 안 읽음.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한자로 바꿔 말하면 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질은 어디에나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요즘 형평판 천백리로 세간을 감동시킨 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는 자신의 고집스런 성질로 이를 입증했다. 나는 그를 2번 만났다. 그 바쁜 일정에 그는 책임자로 강연에 초대된 나를 깍듯이 받아주었다. 엄마 소리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 근데 내한테는 한 개도 안 들려. 대법관 퇴임 후 그는 정관예우의 특권에 실어 법무법인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그는 아내에게 맞장구를 쳐 채소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식은 안방 뉴스에 장식할 때 나는 몹시 반가웠다. 그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기자를 돌려보낼 용량으로 툭 던져준 일생철학, 구성물은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나무람이었다.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는 이제 그의 기인스러운 실천을 통하여 감동이 돼버렸다. 바로 우보말리의 산 증거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우보말리에 뚝심이 있다. 희망을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단념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며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준다. 천리마도 한 번 뛰며 0걸음 갈 수 있으며 두난 말이라도 열흘이면 준마가 하루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쉬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 거장의 역설. 경영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피터 드러커는 2005년 9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정열적인 활동이 가능한가라고 놀라워했다. 그 배경엔 그가 젊은 시절 보았던 한 편의 오페라가 있었다. 피터 드러커가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가서 면세품 수출회사의 견습사원으로 일할 때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페라를 관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19세의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의 작품 팔스타프를 관람하고서 큰 감동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 곡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항을 발견했다. 그토록 훌륭한 오페라를 만든 작곡가 베르디가 80세가 되는 노인이란 사실 말이다. 그는 신문에 난 베르디의 인터뷰 기사도 읽어보았다. 기자는 베르디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미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든 오페라 작곡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베르디가 대답했다. 나는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은 언제나 나를 피해 도망갔다. 분명히 말해 나는 한 번 더 시도해볼 의무가 있었다. 드러커는 그날 이후 베르디의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 노년의 나이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완벽을 추구했던 베르디처럼 그 역시 앞으로 나올 책이 이미 나온 책보다 더 나은 책이 되기라는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3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T.S. 엘리엇의 말은 바로 그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너무 멀리. 간디에 돌직구. 말리를 간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을 수도 있다. 말리? 어떻게? 그 느린 걸음으로 말리씩이나? 100리면 몰라도 여기서 단 하루를 거르지 않고 걸음을 계속하여 말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간 인물이 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는 한때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면서 성가대의 노래를 작곡해주곤 했다. 당시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거나 별도의 작곡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바흐는 매 주일 꾸준히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나갔다. 동료들은 이런 그를 오히려 바보 같다고 혀를 찼다. 보상은 훗날 찾아왔다. 거장아 반열에 올라선 그는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매주일 작곡한 그 곡들은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바흐는 많은 수백여 곡들에 그가 날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바보스러움에 낳은 작품들이었다. 그렇다. 약삭 발음이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바보 걸음이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법이다. 바흐의 음악은 비밀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직함이었다. 그럼에도 우쭐거리는 우리에게 마하트 간디가 위로가 아닌 돌직구를 던진다. 오 인간이여, 그대가 약하든 강하든 쉬지 마라. 혼자만의 고투함을 멈추지 마라. 계속하라. 쉬지 말고 세상에 어두워질 것이고 그대는 불을 밝혀야 하리라. 그대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리라. 오 인간이여, 생이 그대를 저버려도 멈추지 마라. 간디는 장엄하게 말했지만 나는 저작거리의 어투를 빌려 한마디 보태고 싶다. 야 이놈아, 어서 일어나. 해가 중천에 걸렸어. 나가서 해를 쬐든지 걷든지 뭐라도 하든지 꼭 꼼지락 좀 거려보라고. 쓰고 있는 1월 한 해의 첫 달을 나는 치과의 달로 정했다. 겨울이 되면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가듯이 나는 연초에 침묵의 시간을 보낸다. 지난 1년 동안 혹사시킨 몸과 영혼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온 성찰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한 묶음의 지혜로 엮인다. 이를 얼마간 곰삭혀서 저술로 출간하는 것이고 바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 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글자의 조합임을 알게 된다. 바로 마음과 죽음, 즉 마음을 죽인다는 뜻이다. 망.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중독에 빠져 허둥대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신의 마음을 죽이면서 살기 십상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 성악가가 있었다. 그는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즉석에서 악보대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웬만한 음악회들은 그를 초빙하려고 줄을 섰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악가는 한 권위 있는 음악회에 출연하게 되었다. 작곡가는 더 심혈을 기울여 성악가에게 줄 노래를 만들었다. 성악가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나갔고 노래가 시작되자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성악가의 노래는 다른 날이랑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상이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악가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악보에 쉼표가 없었던 것이다. 쉼표가 없으니 숨을 못 쉬고 쓰러질 수밖에. 악보대로 노래를 부르다가 창극을 맞았다는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사점이 있다. 바로 인생이라는 악보에 쉼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쉼표, 이것이 명품 인생의 조건이다. 온오프 스위치. 지금 자이든 타이든 잠시 쉬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응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 두 명의 나무꾼이 나무배기 시합을 하였다. 둘은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마쳤다. 한 사람은 중간에 30분을 쉬었고 다른 한 사람은 쉼없이 일했다. 그런데 결과를 비교해보니 30분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30분간 휴식을 취한 사람은 그 시간에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한편 틈틈이 도끼의 날을 갈았던 것. 반면에 휴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지치기도 하고 도끼날도 점점 묻어져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이 더욱 힘들어졌던 것. 그러니 지금 내가 잠시 멈추어 있다면 그 기간이야말로 충전의 시간이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임을 기억할 것이다. 자연계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 시작, 어, 식물들은 차고 건조한 겨울의 삶을 오프시킨다. 두터운 눈에 덮여 생명 활동을 거의 중지하고 바싹 마른 채 겨울을 버티는 것이다. 현실의 삶이 너무 혹독할 때 특히 남극의 식물들은 이처럼 짧은 죽음을 선택한다. 봄이 되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 다시 온 스위치가 작동된다. 이렇게 자연계의 생물들은 끊임없이 죽었다 부활했다를 반복한다. 특히 추위가 심한 남극에서는 죽음의 시간이 길다. 생물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길고 긴 죽음의 기간을 수용할 줄 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인간의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느린 삶이다. 때로는 그저 현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다. 휴라고 고단한 몸의 긴장을 풀고 충분히 충전하라.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바로 앞에 글자에서 나타나는 중단 없는 전진을 역설했다. 푹 쉬는 것과 전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쉴 때는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것이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다. 사지 말고 누려라. 또 하나를 놓치고 말아야 할 것. 또 하나 놓치고 말아야 할 것. 목표를 정하되 과정을 즐기라는 말이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길은 목표다. 길 자체가 목표처럼 여기라. 여기며 즐겨라. 그 길을 빗나간 길이거나 걷길이 아니라면 필경 목표에 닿아있으니 이런 의미다. 그러니 길을 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것은 물론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눈앞에 이미 선사된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애써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 즐거움이나 감동을 사려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한 구석에 양파를 파는 모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 여행객은 그에게 다가와 양파 가격을 물었다. 한 줄에 10센트입니다. 그럼 두 줄 사면 깎아주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줄이면 20센트입니다. 22줄 사도 한 푼도 깎아주지 않습니까? 22줄 전부 팔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파를 일찍 다 팔면 좋은 일 아닙니까? 미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노인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양파를 팔려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려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장 통해 활기에 따스한 햇빛, 이웃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인 것이지요. 이것들을 위해 나는 하루 동안 양파 20줄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한 번에 모두 팔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번에 내 즐거움을 잃을 수 없지요. 양파 파는 노인에게 시장에서 양파 파는 것 자체가 돈벌이라기보다는 낙이었던 것. 그러니 어찌 자신의 하루를 한몫에 팔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빠른 실적을 얻기 위하여 현재 즐거움을 팔지 말 일이다. 각자 자신에 한번 물어보자. 나는 너무 일 중심으로, 능률 중심으로, 속도 지향적으로 나는 하루를 해치우고 있지 않은가? 더 많이, 더 빨리가 우리에게 모토가 아닌가? 간혹 호들갑스럽게 책은 끝에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불쑥 고개를 디밀 수 있다. 그때의 희망은 우리를 다독인다. 우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때가 되면 웃게 될 거야. 아니, 지금 웃어. 바로 그 순간이 너의 때이다. 아니, 내가 이어폰을 내가 끼웠어. 근데 엄마가 소리를 저걸 너무 크게 해놨어. 언니 들려, 저 소리? 아, 그냥 그렇게 세게 안 들려. 그냥 약간 그냥 음, 웅거리는 소리로. 괜찮다, 음, 괜찮다. 이룰 것이 없다는 자괴감으로 괴롭다. 해결책은 인생 무상이라고 늘 말한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앞서기 마련이다. 심한 경우 회한의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자책감에서 묻는다.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이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하는 생각으로 자괴감이 큽니다. 내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주민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해변을 걷던 남자는 원주민에게 시합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 나무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보죠. 춘발 신호와 함께 남자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본 그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원주민이 이제 겨우 중간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사뿐사뿐 춤추듯 크고 느린 보폭으로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달렸습니다. 이윽고 결승선을 통과한 원주민은 껑충껑충 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걸 본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순박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이긴 것 아닙니까? 당신보다 훨씬 아름답게 달렸잖아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기준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양이나 가시적인 업적으로 결산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구소 가족들에게 연말이 되면 꼭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말 결산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손익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가 창출되었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누가 희망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배웠고 위로를 얻었는지, 우리로 인해 어떤 사랑이 소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셈법으로 산 인물들의 이야기는 찡한 울림을 줍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 밀레, 그는 정식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파리 교회로 이사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 생활의 모습과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돈 많은 부자를 데리고 밀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밀레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지만 주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삶을 그리는 것은 부자에게 대한 반감의 표시라 여겨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미안. 어, 별로 없을 것이네. 만일 자네가 아름다운 연인의 자태를 그린다면 그러한 그림은 모두 내가 사도록 하지 어떤가. 부자의 유혹적인 제안에 밀레는 아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술에는 미움이나 원망, 거짓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우러나옵니다. 내가 전원의 그림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만이 진실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밀레는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겠지요. 밀레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사표라 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적 여운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마치 자신의 단명을 자위하듯 말합니다.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멋있네. 사람이 희망이다. 너로 인해 산다. 뜯지 않은 돈 봉투. 꽤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이 있다. 그는 내 초등학교 2년 후배다. 3세 때 지독한 소아마비를 앓은 뒤 양머리를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걷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척추뼈를 깎고 맞추는 대형 수술을 2년간 3차례에 걸쳐 받아 목발을 의지해 홀로 걷게 되기까지 걸린 27년의 세월. 하지만 그 사이에 그는 가족을 떠나 기공 기술을 배우고 기금속 가공 2급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버젓한 생계를 유지하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터전을 마련하였다.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어여쁜 처자와 맞선을 보고 결혼하여 2아이를 낳았으며 살아온 러브스토리는 그야말로 명품이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그를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비엔나에서 유학할 때 나에게 가장 자주 편지를 보내준 후견인이었다. 그의 편지는 구구절절 생철하게 노래하고 있었다. 살아있음의 신성함, 살아있음의 뿌듯함, 살아야 함을 비장함,
이런 에너지를 꼬박꼬박 공급받았기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나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비록 목발을 짚고서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지만 그는 반짝이는 사유에 망설임 없는 실천 의지로 자유로운 인생 여정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하도 장하여 그가 그간 여기저기 기고한 주옥 같은 글을 모아 생각하며 실천하는 자유인이라는 신문집을 발간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작년 말쯤 대뜸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왔다. 어떻게 시간을 내어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그가 양복 안주머니를 뒤지더니 쭈뼛쭈뼛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다. 이거 그동안 책 원고료 모아둔 것입니다. 받은 건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고마움을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네.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기분 좋게 받았다. 폴로 고이 봉해져 있는 그 봉투를 나는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가로채기의 잘못은 범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 봉투의 치열한 사랑의 일깨움으로 계속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을 사람이, 네가 읽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희망이다. 아니. 아직 안 읽었어요. 사람이 희망이다. 나는 너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아, 내가 힘들 땐 내게 위로가 될 너를 찾는다. 내게 위로가 될 땐 격려가 필요한 너를 향한다. 같이 고달픈 서로가 서로의 지향으로 의기투합한다. 늦게 읽어서 미안. 미안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는 그쪽 다 읽어갖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거였어. 사람을 살리는 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내는 것은 서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모 TV 방송 지식 나눔 콘서트 아이러브인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강의가 끝나고 방청객들이 손을 들어 나에게 질문하는 코너였다. 한 젊은이가 내게 돌발 질문을 던졌다. 신부님,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친구가 말하기에 자기는 미래의 꿈도 목표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는 무슨 말을 해줘야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친구에게 해준 도움 말은 이랬다. 꿈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존재의 내공을 갖고 생애의 의욕을 갖게 하려면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그 아이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의 의욕이 절로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꿈도 희망도 목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답변과 동시에 객석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하여 야단만 친다고 농사가 아니다. 너는 대기만성이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반복해 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고마워. 사랑해 등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주면 그 후에도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개똥 같은 소리. 사랑의 역습. 그런데 베풀어야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도움을 받음으로써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세상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 필요한 존재야라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한다. 불행 중에 불행을 꼽히는 전쟁이나 빈곤 등의 견뎌내도 무가치의 각자의 굴복 불가능한 좌절로 이끈다. 이를 깨닫는 마더 테레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한다. 바로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 빵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역설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존재라 여기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 기막힌 치유책은 오늘날 일본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만나는 치료사가 된 히세카와 야스조는 이렇게 매듭짓는다. 도와줘라는 말을 이면에 사랑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와줘라는 말은 진정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얘기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사랑이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다. 흔히 주는 것만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을 청하는 것도 사랑인 것이다. 사랑은 역습이라고나 할까? 소리가 꺼져 있어. 미안합니다. 우리를 결합시키는 것, 인간 진통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를 사랑의 역전노장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인생 말년 74세 노령으로 19세기 처녀를 사랑하였으니 말이다. 대박. 그는 노익장으로 노래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괴테는 단지 감상을 노래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철학자다. 그러기에 그의 말은 겨우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아니라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증언이다. 괴테의 짧은 통찰에 도처에서 들려오는 미담들이 맞장구를 쳐준다. 세상에서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가 회복 중일 때 위생을 이유로 철저하게 의료진의 손에만 맡겨져 있지만 동양에서는 대체로 가족들도 병간호를 돕도록 허락되어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가족들의 병간호를 돕도록 허락되어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가족들의 병수발이 미덕이라고 한다. 가족들이 밤을 새우며 곁을 지켜주면 환자가 통증으로 깨어나면 다시 잠들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가족들이 이렇게 환자의 회복을 도울 때 의료진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 적은 진통제를 필요로 한 것을 놀라운 일이다. 사랑은 진통제. 이 말은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사실이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랑이 진통제며 힘이다. 그러기에 소포클레스는 말한다. 삶의 무게가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말 한마디 말. 그것은 사랑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사랑 때문이지. 최강의 응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원에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 레슨을 받게 된 소년은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아.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 음악교사의 이같이 혹평에 소녀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소녀의 어머니는 의기시춤해진 아들에게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넌 할 수 있어.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 내가 성악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단다. 소년의 어머니는 격려를 받으며 열심히 노래했다. 비록 그 뒤에 선생은 소녀의 칭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배워가며 밤새 연습에만 매진하였다. 결국 23세 때 뛰어나 우유곡절 끝에 성공할 때까지 그는 푼돈을 받고 무대에 올라가야만 했다. 이 소녀는 바로 역사적인 대테너 가수인 에리코 카루소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한낮 덤문의 바람소리 같다고 호평받았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성으로 극찬받기 시작했다. 훗날 그의 창법은 벨칼토의 모범, 곧 아름다운 노래, 가창법으로 인정되었다. 숱한 악조건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전설가의 성악가 카루소의 버팀목은 어머니의 흔들림 없이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 이리하여 사랑의 별칭은 하나 더 생겼다. 사랑은 최강의 응원. 이렇듯이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마력을 발휘한다. 사랑이 있는 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모 방송에서 말기 대장암과 말기 위암을 연거푸 극복한 60대 남성이 출연했다.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가 공유한 대답을 출연진과 방청객은 눈물의 바다로 몰고 갔다. 아내가 사랑으로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 이 지상에 내려온 천사입니다. 사랑의 위력 앞에 극복하지 못할 한계는 없다.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랄.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니 4포, 인간관계 포기에 세대니 운운하는 마당에 가족 사랑이란 표현 자체가 거북할지도 모르겠다.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가족은 단지 사랑 그물망의 상징일 뿐이다. 누구라도 좋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본능은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는 주어진 선물이기도 하지만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어느 경우든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과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외로움 속에 지쳐버렸다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외부를 향해 눈을 돌려볼 일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정녕 그렇다 해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라. 만일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 왜 나는 그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인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라. 내가 그에게 주려던 위로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소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나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나의 동료들이 도처에 있다는 이 놀라운 위로를.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조사한 결과 성공하는데 천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고 나타났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 어렵지 않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하는데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이다. 입의 방문은 직접 또는 전화 위주로 사람을 챙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문이다. 손의 방문은 문자나 편지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발의 방문은 말 그대로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 위로해주는 방문이다. 이 인간관계는 세 가지 방문을 돈독하게 해지기 마련이다. 지금 외로움으로 움츠려든 이가 있다면 멀지 않은 훗날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문이라고 꾀해 볼 일이다. 먼저 뗀 입이 되라. 먼저 내민 손이 되라. 먼저 내디딘 발이 되어라. 그 자체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거두리라. 운이 좋으면 100배의 보상도 얻으리라.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다. 기적 맞아? 우리 내일 이거 함께라면부터 읽고 내일 요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는 꺼져 있고요. 목소리는 안 들리고요. 오케이.